서울의 밤을 집어삼킬 듯이 쏟아지는 장대비는 소리 없이 도시의 모든 소음을 지워버리고 있었다. 낡고 해진 네온사인이 명멸하는 어느 한적한 골목길 모퉁이에 위치한 편의점은 이 비현실적인 정적 속에서 유일하게 인공적인 빛을 내뿜으며 위태롭게 서 있었다. 서윤이는 젖은 머리카락을 대충 쓸어 넘기며 편의점의 차가운 자동문 안으로 발을 들였다. 그녀의 옷차림은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면 티셔츠와 물 빠진 청바지였지만 가냘픈 어깨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기품은 숨길 수 없었다. 편의점 안의 공기는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 서늘했고 그녀는 매대 구석에서 가장 저렴한 컵라면 한 봉지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여 그 누구도 그녀가 쫓기는 처지라는 것을 짐작조차 할 수 없게 만들었다. 편의점 계산대 앞에는 팔뚝에 험악한 문신을 새긴 사내들이 낄낄거리며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들은 동네를 주름잡는 군소 조직의 말단들이었으나 한밤중에 나타난 고결한 분위기의 윤희를 보자마자 천박한 호기심을 드러내며 앞을 가로막았다. 좁은 통로에서 풍기는 비릿한 담배 냄새와 저급한 웃음소리가 윤희의 신경을 자극했지만 그녀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다. 사내들 중 가장 덩치가 큰 녀석이 윤희의 어깨를 툭 치며 비아냥거리는 투로마를 건넸지만 윤희는 그저 무심한 표정으로 컵라면을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이 비오는 밤을 무사히 넘겨야 한다는 생존 본능만이 가득 차 있었고 눈앞에 하찮은 도발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하지만 상황은 그녀의 의도와는 다르게 점점 더 험악한 분위기로 치닫고 있었다. 계산대 뒤에 서 있던 아르바이트생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사내들의 눈치를 살피며 바코드를 찍었다. 윤희는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지갑을 꺼내어 그 안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카드 한 장을 꺼내들었다. 그것은 일반적인 신용카드와는 달리 무광택의 검은색 금속으로 제작되어 있었으며 빛을 전혀 반사하지 않는 기이한 압도감을 뿜어내고 있었다. 편의점의 조잡한 조명 아래서도 그 카드는 독보적인 존재감을 드러냈고 윤희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것을 단말기에 꽂았다. 사내들은 그 카드의 정체를 알지 못한 채 그저 비싼 장난감 정도로 생각하며 여전히 그녀를 희롱하기 바빴다. 하지만 그 순간 이 평범한 편의점에서 발생한 결제 신호는 전 세계 금융망의 최상위 보안 서버를 거쳐 예상치 못한 곳으로 전송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편의점 근처 검은색 세단 안에서 빗줄기를 응시하던 강태식의 스마트폰이 기분 나쁜 진동을 울렸다. 그는 이 지역 지하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조직의 수장이자 동시에 글로벌 금융 보안 네트워크의 실질적인 관리자 중 한 명이었다. 화면에 뜬 빨간색 경고창에는 VVIP, 블랙카드, 로케이션, 아이덴티파이드라는 문구와 함께 윤희가 있는 편의점의 주소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이 카드는 전 세계에 단 3장뿐이며 마지막 소유자는 3년 전 실종된 것으로 처리된 국내 최대 재벌가의 유일한 후계자였다. 태식의 날카로운 눈매가 가늘게 떨렸고 그는 굳게 닫혀있던 차문을 박차고 나갔다. 빗물에 젖어 검게 빛나는 그의 목덜미와 팔목의 문신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뱀처럼 번뜩였다. 태식이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안에서 소란을 피우던 사내들은 본능적으로 얼어붙었다. 압도적인 체구와 살벌한 안광 그리고 온몸을 휘감고 있는 위협적인 문신들은 그가 평범한 인간이 아님을 증명하고 있었다. 태식의 시선은 단번에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윤희와 그녀의 손에 들린 검은 카드로 향했다. 사내들은 태식의 정체를 알아보고 비굴하게 길을 터주었지만 태식은 그들을 무시한 채 오로지 윤희에게만 집중했다. 그는 수없이 많은 전장을 누비며 사람을 읽는 눈을 길러왔지만 눈앞의 여자는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컵라면 하나를 사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의 상징을 꺼내 든 이 여자의 정체가 무엇인지 태식은 강렬한 의문을 품었다. 윤희는 갑작스럽게 등장한 거구의 사내를 올려다보았지만 그녀의 눈동자에는 두려움 대신
차분한 탐색의 기운이 서려 있었다. 태식은 그녀의 앞에 멈춰서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 화면과 그녀를 번갈아 보았다. 결제 완료를 알리는 편의점 단말기의 경쾌한 소리가 오히려 이 긴박한 대치 상황을 더욱 기괴하게 만들었다. 태식은 자신의 삶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묘한 전율을 느꼈으며 이 여자가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맸던 거대한 음모의 핵심 열쇠일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뇌리를 스쳤다. 주변의 양아치들은 태식의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고 편의점 안에는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는 두 사람의 거친 호흡 소리만이 가득 찼다. 이 카드의 주인이 당신입니까? 태식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가라앉아 있었으며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윤희는 카드를 단말기에서 뽑아 지갑에 넣으며 아주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대담한 태도에 태식은 헛웃음을 터뜨리며 자신의 이마를 짚었다. 수조원의 자산을 움직일 수 있는 카드로 고작 500원짜리 컵라면을 결제했다는 사실은 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었다. 태식은 그녀를 보호해야 하는지 아니면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하는지 찰나의 고민에 빠졌다. 하지만 그녀의 맑고 단단한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이 여자를 절대 세상 밖으로 그냥 내보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만남은 우연을 가장한 운명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구르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태식은 천천히 손을 뻗어 윤희의 손목을 잡으려다 멈칫하며 다시 거두어들였다.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범상치 않은 분위기는 그로 하여금 예의를 갖추게 만들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윤희는 창밖을 한번 내다보더니 다시 태식을 응시하며 입술을 뗐다.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공짜는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청아하면서도 결단력이 느껴졌고 태식은 그 제안이 단순히 금전적인 거래가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그는 그녀의 뒤편으로 몰려오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제 자신이 선택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무법지대의 제왕이라 불리는 그가 이름도 모르는 여인의 요청에 흔들리고 있었다. 태식은 결심한 듯 뒤에 서 있던 부하들에게 수신호를 보냈고 순식간에 편의점 주변은 그의 조직원들에 의해 완전히 봉쇄되었다. 소란을 피우던 사내들은 영문도 모른 채 구석으로 몰려가 바닥에 머리를 박았고 아르바이트생은 계산대 밑으로 숨어버렸다. 오로지 태식과 윤희만이 정적 속에 서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있었다. 태식은 그녀의 낡은 가방을 대신 들어주며 밖으로 나가는 길을 안내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셌지만 이제 윤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하고도 위험한 방패가 생긴 셈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던진 승부수가 적중했음을 깨달으며 태식의 문신 가득한 뒷모습을 따라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빗물 고인 아스팔트 위에서 하나로 겹쳐지며 길고 어두운 서막이 올랐다. 세단 뒷좌석에 앉은 윤희는 컵라면 봉지를 꼭 쥔 채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서울의 야경을 지켜보았다. 태식은 조용히 운전석 옆자리에 앉아 거울을 통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다. 그는 방금 전 시스템에 전송된 결제 데이터가 이미 본사의 보안팀과 연락이 닿았을 것임을 직감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실종된 그 후계자라면 지금 이 순간부터 서울 전체가 그녀를 찾기 위해 뒤집힐 것이 분명했다. 태식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꺼내 모든 추적 장치를 비활성화하고 은신처로 향하는 경로를 수정했다. 그녀를 지키는 것이 자신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알 수 없었으나 그의 심장은 이미 위험한 도박을 향해 뛰고 있었다. 문신으로 뒤덮인 그의 가슴 속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정애 혹은 연민이라는 감정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윤희는 차 안의 가죽 냄새와 태식에게서 풍기는 진한 스킨 향이 뒤섞인 공기를 들이마시며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잘 알고 있었다. 검은 카드를 사용한 순간 그녀의 존재는 세상에 드러났고 그녀를 죽이려 했던 자들도 곧 움직일 것이다. 하지만 눈앞에 이 거친 남자는
그들로부터 자신을 숨겨줄 수 있는 유일한 어둠이었다. 태식은 백미러로 윤희와 눈이 마주치자 나직하게 물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하지만 내 구역에 들어온 이상 내 방식을 따라야 할 거다. 윤희는 그 말에 대답 대신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연약한 여자의 것이 아니라 모든 판을 뒤흔들 준비가 된 설계자의 여유로운 미소였다. 태식은 그 순간 직감했다.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 여자에게 완전히 말려들었다는 것을 차는 도심을 벗어나 외곽의 한적한 저택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그곳은 태식의 비밀 아지트 중 하나로 철저한 보안 장비와 무장한 조직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태식은 차에서 내려 직접 문을 열어주며 윤희를 안내했다. 빗물에 젖은 그녀의 어깨 위로 태식의 커다란 재킷이 덮였고 그 무게감은 윤희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태식은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는 부하에게 따뜻한 차와 옷가지를 가져오게 시켰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몰아붙이지 않았다. 대신 그녀가 스스로 입을 열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태식의 묵직한 배려 속에 윤희는 비로소 긴장을 풀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는 그리 길지 않을 것임을 두 사람 모두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태식은 거실 한쪽 벽면에 걸린 대형 모니터를 켰다. 그곳에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금융시장의 지표들과 뉴스 속보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전 세계의 자금이 미세하게 요동치고 있었고 특정 대기업의 주가가 원인 모를 이유로 요동치기 시작했다. 윤희가 긁은 일 500원짜리 컵라면 값이 거대한 자본의 해이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태식은 모니터를 가리키며 윤희를 바라보았다. 이게 당신이 원한 그림인가? 윤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은 너무 조용했어요. 누군가는 파문을 던져야 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얼음처럼 투명했다. 태식은 그녀의 대담함에 소름이 돋았다. 단순한 도망자가 아니라 거대한 복수를 꿈꾸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이제 두 사람의 운명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지독한 인연으로 얽히게 되었다. 태식은 자신의 팔에 새겨진 복잡한 문신들을 쓸어내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평생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명령을 받으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이 누군가를 위해 칼을 휘둘러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다. 윤희는 그런 태식의 심경 변화를 꿰뚫어 보듯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당신이 가진 힘과 내가 가진 정보를 합치면 이 도시는 우리 차지가 될 거예요. 그녀의 제안은 달콤하면서도 치명적인 독이 든 성배와 같았다. 태식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손바닥에 윤희의 부드러우면서도 차가운 손이 겹쳐졌다. 그것은 악마와의 계약이자 새로운 제국의 탄생을 알리는 의식이었다. 창밖의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저택의 벽을 때렸지만 안의 열기는 차갑고도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저택 내부의 정적은 창밖을 때리는 빗소리보다 더 무겁게 두 사람 사이를 짓누르고 있었다. 서윤희는 강태식의 거친 손을 맞잡은 채 그의 흔들림 없는 눈동자를 똑바로 응시하며 자신의 운명을 건 도박을 이어갔다. 태식의 손바닥은 수많은 싸움과 거친 삶의 흔적을 대변하듯 단단하고 거칠었지만 그 안에서 느껴지는 온기만큼은 차가운 빗속을 뚫고 온 윤희에게 묘한 안도감을 선사했다. 그녀는 자신이 쥐고 있는 검은 카드가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자신의 제국을 재건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태식 또한 그녀의 눈빛에서 읽히는 처절한 생존 본능과 고결한 자존심이 뒤섞인 기묘한 에너지를 느끼며 이 위험한 여인을 자신의 영역에 들여놓는 것이 가져올 파장을 본능적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결혼이라니? 그게 당신이 내게 제안하는 계약의 전부인가? 태식의 목소리는 낮게 깔리며 거실의 공기를 진동시켰고 그는 천천히 윤희의 손을 놓으며 소파 깊숙이 몸을 묻었다. 그의 팔목에서 시작해 목덜미까지 뻗어 올라온 검은용 문신이 조명 아래서 마치 살아 꿈틀대는 것처럼 보였으며 그것은 그가 살아온 어둠의 세계가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다. 윤희는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망설임도 섞여 있지 않았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 서열 5위인 신성그룹의 유일한 적통 후계자였으나 아버지가 의문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새어머니와 이복 동생의 음모에 밀려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렸던 비극적인 사연을 덤덤하게 털어놓았다. 신성그룹이라는 이름이 윤희의 입술을 타고 흘러나오자 태식의 눈매가 날카롭게 가늘어졌으며 그는 자신이 관리하는 금융 네트워크의 정보들이 왜 그토록 긴박하게 요동쳤는지 비로소 이해할 수 있었다. 윤희는 법과 공권력조차 새어머니의 돈 세탁에 매수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법의 테두리 바깥에 존재하는 압도적인 무력뿐이라고 판단했다. 그녀는 태식에게 단순한 경호가 아닌 대외적으로 완벽한 남편의 지위를 요구함으로써 적들이 함부로 자신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방패막이를 세우고자 했다. 태식은 그녀의 치밀한 전략에 감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품고 있는 거대한 복수심의 깊이가 어디까지일지 가늠하기 어려워 잠시 침묵을 지켰다. 태식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의 커다란 통유리창 앞으로 걸어갔고 빗줄기에 씻겨 내려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가 이끄는 조직은 이미 충분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도권의 정점에 있는 재벌가와의 정면 대결은 차원이 다른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하지만 윤희가 제시한 조건은 거부하기엔 너무나 치명적이었는데 그녀는 결혼의 대가로 신성그룹이 비자금으로 관리하던 스위스 은행의 비밀, 계좌 접근, 권한과 태식의 조직을 합법적인 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 완벽한 세탁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태식은 자신의 등에 새겨진 문신들이 상징하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빛의 세계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 여자의 손에 달려있음을 직감하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희는 태식의 시선이 자신에게 머물자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으며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워졌다. 그녀는 태식의 가슴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고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그의 강인한 심장 박동은 그녀가 내린 결정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태식은 자신을 올려다보는 윤희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며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자신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강하게 감싸 안으며 짧고 강렬한 입맞춤으로 계약의 성립을 알렸고 그것은 사랑보다는 동지애에 가까운 그러나 그 어떤 맹세보다 무겁고 단단한 결속의 시작을 의미하는 행위였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의 저택은 평소와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 찼으며 그의 최측근 부하들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모님의 존재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태식은 조직의 모든 간부를 소집하여 윤희를 자신의 아내로 공식 선포했고 그녀를 향한 그 어떤 무례도 용납하지 않겠노라 엄중히 경고했다. 윤희는 어제 입었던 낡은 옷 대신 태식이 준비해준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는데 그녀의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은 거친 사내들로 가득 찬 공간을 순식간에 압도해버렸다. 그녀는 단순히 보호받는 존재에 머물지 않고 태식의 사업 구조를 분석하여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시하며 자신이 왜 블랙카드의 주인인지를 실력으로 증명해 보이기 시작했다. 태식의 오른팔이자 행동대장인 박철수는 처음에는 윤희의 존재를 탐탁지 않게 여겼으나 그녀가 단 몇 시간 만에 조직의 고질적인 자금 흐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고는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 윤희는 차가운 지성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조직의 체질을 개선해 나갔으며 태식은 그런 그녀의 곁에서 든든한 그림자가 되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그녀를 철저히 격리했다. 두 사람은 낮에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완벽한 호흡을 맞추었고 밤에는 넓은 저택에서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어갔다. 태식은 윤희에게 총을 다루는 법과 신체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격투술을 가르쳐 주었고 윤희는
태식에게 상류사회의 예법과 복잡한 금융공학의 원리를 전수하며 서로를 보완해 나갔다. 하지만 신성그룹의 추적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빨랐으며 윤희가 블랙카드를 사용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의 은신처 주변으로 수상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새어머니인 강명숙은 윤희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분노하며 최고의 살인 청부업자들을 고용함과 동시에 태식의 조직을 압박하기 위해 부패한 검찰 권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태식은 자신의 구역에 발을 들인 불청객들의 존재를 파악하고는 입가에 차가운 미소를 띄우며 전쟁을 준비했고 윤희 또한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며 자신의 블랙카드를 다시 한번 꺼내들었다. 그녀는 금융시장에 거대한 역풍을 일으켜 강명숙의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고도의 심리전을 구상했고 태식은 그녀의 계획이 완벽하게 실행될 수 있도록 어둠 속에 칼날을 갈았다. 저택의 지하 상황실에서 윤희는 수십 개의 모니터를 응시하며 복잡한 숫자의 나열을 분석하고 있었으며 태식은 그녀의 등 뒤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그 어떤 물리적 충격도 그녀에게 닿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윤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일 때마다 강명숙이 소유한 유령 회사들의 주가가 요동치기 시작했고 전 세계 금융가에는 정체불명의 거대 자본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태식은 윤희의 전략이 단순한 복수를 넘어 신성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를 뒤흔들고 있음을 깨닫고는 그녀의 천재성에 다시 한번 전율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능력을 신뢰하며 거대한 적을 향한 반격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피어나는 기묘한 긴장감은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고 치열하게 결속시키고 있었다. 태식은 윤희를 위해 특별히 제작된 방탄 차량과 최정예 요원들을 배치하며 그녀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했고 윤희는 그런 태식의 배려에 보답하듯 조직의 합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완벽하게 다져나갔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범죄 조직과 몰락한 재벌 후계자의 조합이 아니라 도시의 밤과 낮을 동시에 지배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위험한 파트너십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태식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이 공포의 상징이 아닌 수호의 상징으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서 윤희는 비로소 자신이 잃어버렸던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고 있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고요함처럼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평화가 감돌았으나 그것은 더 큰 폭풍을 앞둔 폭풍전야의 정적과도 같아보는 이들로 하여금 숨을 죽이게 만들었다. 어느 날 밤 태식은 윤희에게 자신의 과거에 얽힌 가장 깊은 비밀을 털어놓으며 그녀에게 진심으로 다가갔고 윤희 또한 자신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연약한 진심을 드러내며 그를 받아들였다. 그들은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는 유일한 존재가 되었으며 이 정략적인 결혼이 실제로는 서로를 구원하기 위한 운명적인 만남이었음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있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는데 강명숙 측에서 보낸 최후 통첩이 도착하면서 평화로운 일상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강명숙은 윤희의 목숨을 담보로 태식의 조직 전체를 괴멸시키겠다는 협박을 해왔으며 태식은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자신의 칼을 치켜들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것은 정면 돌파뿐이었고 윤희는 태식의 손을 꼭 잡으며 승리를 향한 마지막 작전을 개시했다. 그들은 적의 본거지로 침투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화려한 사교계의 부부로 위장하여 적들의 눈을 속이는 고도의 기만수를 펼치기로 했다. 윤희는 태식에게 상류층의 은밀한 대화법과 암투에서 살아남는 기술을 전수했고 태식은 윤희에게 위기의 순간에 냉정함을 유지하는 법과 적의 약점을 파고드는 직관력을 가르쳤다. 두 사람의 조화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했으며 그들이 함께 움직일 때마다 서울의 지하세계와 지상세계는 동시에 진동하며 새로운 주인의 탄생을 예고했다. 태식의 문신은 이제 윤희를 지키는 견고한 갑옷이 되었고 윤희의 블랙카드는 태식의 길을 밝히는 찬란한 등불이 되어 그들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있었다. 전투, 전야의 밤. 저택의 정원에는
달빛이 처연하게 내리쬐고 있었으며 태식과 윤희는 나란히 서서 다가올 운명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태식은 윤희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한 목소리로 끝까지 그녀를 지키겠노라 맹세했고, 윤희는 그의 품에 기대어 자신의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 그와 함께 평범한 행복을 꿈꾸고 싶다는 소망을 내비쳤다. 그들의 실루엣은 어둠 속에서 하나로 겹쳐지며 세상 그 무엇보다 강인한 의지를 뿜어내고 있었고, 창밖의 바람소리는 마치 그들의 앞날을 축복하는 찬가처럼 들려왔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던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 지옥의 불꽃 속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윤희는 책상 위에 놓인 블랙카드를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그 안에 담긴 무한한 권력을 어떻게 휘두를지 머릿속으로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반복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으며 오로지 목표를 향한 차가운 열정만이 가득 차 있어 태식조차 그녀의 기세에 압도될 정도였다. 태식은 부하들에게 출격 명령을 내리며 자신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 그것들이 오늘 밤 적들의 피로 붉게 물들 것임을 직감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저택에 거대한 철문이 열리며 그들의 차가운 행진이 시작되었다. 밤하늘의 별들은 그들의 장엄한 출발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고 서울의 거리는 곧 벌어질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강태식의 저택을 나선 검은색 세단 행렬은 짙은 안개를 뚫고 강남의 심장부로 향하고 있었으며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불빛들은 서윤희의 차가운 눈동자에 반사되어 기묘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윤희는 곁에 앉은 태식의 단단한 팔뚝을 슬쩍 바라보았는데 셔츠 소매 아래로 살짝 비치는 문신의 끝자락이 그녀에게는 그 어떤 보석보다 든든한 신뢰의 상징으로 다가와 마음 한구석을 덮이고 있었다. 태식은 무전기를 통해 외곽 경비 상태를 점검하며 부하들에게 엄중한 지시를 내렸고 그의 목소리에는 조직의 수장다운 위엄과 한 여자를 지키겠다는 처절한 결단력이 동시에 서려 있어 차 안의 공기를 팽팽하게 긴장시켰다. 두 사람은 오늘 밤 강명숙의 측근들이 모이는 자선 파티에 참석하여 적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계획이었으며 윤희는 이미 머릿속으로 수십 가지의 돌발 상황에 대비한 시나리오를 완성해둔 상태였다. 파티 장소인 최고급 호텔의 로비에 도착하자마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나왔고 갑작스럽게 등장한 태식과 윤희의 모습은 현장에 있던 정재계 인사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으며 거대한 웅성거림을 만들어냈다. 태식은 문신을 가리기 위해 맞춤 제작된 짙은 남색의 턱시도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숨길 수 없는 야수 같은 위압감을 뿜어내며 윤희의 허리를 부드럽게 감싸 안아 그녀가 오늘의 주인공임을 만천하에 알렸다. 윤희는 우아한 검은색 롱드레스를 입고 있었으며 그녀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보다 더 눈부신 것은 바로 그녀의 손에 쥐어진 전설적인 블랙카드의 위용이었기에 사람들은 감히 그녀에게 다가가지 못한 채 멀찍이서 경외 어린 시선만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질투와 의심의 눈초리를 여유로운 미소로 받아치며 태식과 함께 연회장 중앙으로 당당하게 걸어들어갔고 그 모습은 마치 왕의 귀환을 연상케 할 만큼 압도적인 아우라를 풍겼다. 연회장 한편에서 토끼 어린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강명숙의 신복인 조이사는 잔을 쥐고 있는 손을 가늘게 떨며 급히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조이사는 태식의 조직이 단순한 해결사 집단인 줄로만 알고 무시해왔으나 눈앞에서 펼쳐지는 윤희의 기품 있는 행동과 태식의 절제된 카리스마를 목격하고는 자신들의 계산이 완전히 빗나갔음을 뒤늦게 깨닫고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렸다. 윤희는 조이사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잔을 들어 올리며 인사를 건넸는데 그 짧은 순간의 눈맞춤만으로도 조이사는 그녀가 과거에 유약했던 아가씨가 아니라 자신들을 파멸시킬 사신으로 돌아왔음을 직감하며 공포에 휩싸였다. 태식은 조이사의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경호원들의 길을 꺾어놓기 위해 살기 어린 안광을 내뿜으며 한 걸음씩 다가갔고
그가 움직일 때마다 사람들은 모세의 기적처럼 길을 터주며 어둠의 제왕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표출했다. 윤희는 파티의 호스트인 은행연합 회장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넨 뒤 품 안에서 블랙카드를 꺼내어 거액의 기부금을 즉석에서 결제하며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단말기에서 승인 완료 소리가 들리는 순간 장내의 대형 스크린에는 신성그룹의 비자금 세탁 경로를 암시하는 미묘한 데이터들이 순식간에 지나갔고, 이는 윤희가 미리 심어둔 해킹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재계 인사들은 갑작스러운 시스템 오류에 당황하면서도 윤희가 보여준 압도적인 자금력에 압도되어 그녀를 다시 신성그룹의 정당한 주인으로 대우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강명숙이 수년간 쌓아온 인맥의 벽에 커다란 균열을 내는 결정적인 한방이 되었다. 태식은 윤희의 치밀한 공작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의 천재적인 지략에 다시 한번 감탄했고, 이제는 자신이 물리적인 힘으로 적들의 숨통을 조여야 할 차례임을 직감하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한 조이사가 부하들을 시켜 윤희를 조용한 곳으로 유인하려 했으나 태식의 부하들이 이미 파티장 곳곳에 배치되어 적들의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었기에 조이사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태식은 조이사의 멱살을 잡고 구석으로 밀어붙이며 낮게 읊조렸는데 그의 목소리는 맹수의 으르렁거림처럼 낮고 위협적이어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조차 숨을 죽이게 만들 만큼 강력한 위압감을 지니고 있었다. 태식은 강명숙에게 전화하며 그녀가 숨겨둔 해외 은닉 자산의 리스트가 이미 윤희의 손에 들어갔음을 경고했고, 조 이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희를 바라보았으나 그녀는 여전히 우아하게 샴페인을 홀짝이며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 광경은 파티에 참석한 수많은 권력자에게 새로운 권력의 축이 어디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신성그룹 내부에 숨어있던 반대 세력들이 윤희에게 줄을 서기 위해 눈치 싸움을 시작하게 만들었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윤희는 단상에 올라 짧지만 강렬한 연설을 시작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흐르며 장내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사람들의 심장 속에 깊숙이 파고드는 마력을 발휘했다. 그녀는 투명한 경영과 정의로운 자본의 가치를 역설하며 신성그룹의 비정상적인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이는 강명숙 일파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선전포고였기에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다. 태식은 단상 바로 아래에서 윤희를 호위하며 그녀의 찬란한 순간을 지켜보았고,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긍지와 애정이 소용돌이치며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다는 맹세를 다시금 되새겼다. 연설이 끝나자마자 천둥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윤희는 태식의 손을 잡고 우아하게 퇴장하며 적들이 파놓은 함정의 한가운데서 보란듯이 승기를 잡아채는 위용을 과시했다. 호텔을 빠져나가는 길에 태식은 윤희의 귀에 대고 수고했다며 다정한 속삭임을 건넸고, 윤희는 그의 품에 살짝 기대어 오늘 하루 느꼈던 극도의 긴장감을 해소하며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그들의 뒤를 쫓는 검은 그림자들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강명숙의 최후발악이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는 듯한 불길한 오토바이 소리가 멀리서 들려와 태식의 신경을 다시 날카롭게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태식은 운전석의 부하에게 속도를 높이라고 지시하며 윤희의 손을 꼭 잡았고, 윤희는 자신의 블랙카드를 지갑 깊숙이 넣으며 이제 시작될 진짜 전쟁터에서 태식과 함께라면 그 어떤 고난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을 얻었다. 두 사람을 태운 차량은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 위를 질주하며 내일의 태양 아래 펼쳐질 새로운 전장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고, 그들의 뒷모습은 도시의 야경 속으로 서서히 스며들어 하나의 전설이 되어가고 있었다. 강명숙의 분노는 서울 도심의 지하 깊숙한 곳에서부터 끓어오르기 시작했으며 그녀는 자신의 왕국이 무너져가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집무실의 집기들을 닥치는 대로 내던지기 시작했다. 서윤희가 파티장에서 보여준 그 여유로운 미소와 강태식이라는 거친 야수의 보호 아래
당당하게 서 있던 모습은 강명숙에게 있어 참을 수 없는 모욕이자 자신의 목을 죄어오는 실질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강명숙은 부패한 검찰 간부와 경찰 수뇌부에게 전화를 걸어 태식의 조직을 당장 와해시키라고 소리를 질렀으나 이미 윤희의 블랙카드를 통해 흘러들어간 거액의 정보료는 권력의 향방을 미묘하게 뒤틀어 놓고 있었다. 태식의 은신처 주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윤희는 모니터 앞에서 신성그룹의 자금 흐름을 정밀 타격하며 적의 심장부를 향해 벌이 보이지 않는 칼날을 들이밀고 있었으며 태식은 그런 그녀를 위해 방탄조끼를 점검하고 총기류를 재정비하며 최후의 일전을 준비했다. 태식의 조직원들은 평소보다 2배 이상의 경계태세를 갖추고 저택 주변의 모든 출입로를 통제하며 낯선 차량의 접근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었으나 강명숙이 고용한 전문 킬러들은 어둠을 틈타 이미 담장을 넘어 침투하고 있었다. 윤희는 컴퓨터 화면상에서 신성그룹의 유령 회사들이 하나둘씩 파산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며 차가운 승리감을 맛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살기에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태식의 이름을 나직이 불렀다. 태식은 윤희의 부름이 떨어지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괴한의 손목을 낚아채어 단숨에 꺾어버렸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킬러가 바닥으로 고꾸라지며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태식은 윤희를 자신의 등 뒤로 숨기며 권총을 뽑아들었고 문신 가득한 그의 팔 근육은 적들의 피를 갈구하듯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으며 윤희는 그 긴박한 순간에도 태식의 심장, 박동을 느끼며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려 애썼다. 거실의 대형 유리창이 산산조각나며 들이닥친 괴한들은 현대적인 전술 장비로 무장한 전문가들이었으나 태식의 짐승 같은 감각과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는 주풍낙엽처럼 쓰러져 나갔고 태식은 윤희를 안전한 지하 상황실로 이동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길을 뚫었다. 윤희는 대피하는 와중에도 자신의 태블릿 PC를 놓지 않은 채 적들의 통신망을 교란하는 바이러스를 살포하여 그들의 유기적인 협력을 차단했고 이로 인해 킬러들은 서로의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혼란에 빠져 자중질환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태식은 적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의 가슴팍을 강력한 발차기로 가격하여 벽 너머로 날려버린 뒤 윤희를 지하 요새로 밀어넣고 철문을 굳게 잠갔으며 그는 홀로 남겨진 거실에서 몰려오는 적들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진정한 어둠의 왕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로 결심했다. 지하 상황실의 모니터를 통해 태식의 사투를 지켜보던 윤희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으나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은 감상에 젖는 것이 아니라 강명숙의 경제적 기반을 완전히 뿌리 뽑는 것임을 상기하며 다시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강명숙은 자신의 정예 요원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버렸으며 설상가상으로 해외로 빼돌렸던 비자금 계좌들이 줄줄이 동결되었다는 통보를 받으며 정상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윤희는 블랙카드의 관리자 권한을 이용하여 국제금융기구에 신성그룹의 불법 자금 세탁 증거를 실시간으로 전송했고 이로 인해 강명숙은 이제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국제적인 범죄자로 낙인 찍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숨을 곳이 없게 되었다. 태식은 거실에서 벌어진 치열한 혈투 끝에 몸 곳곳에 자잘한 상처를 입었으나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그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적들의 무기를 수거하여 지하 상황실로 내려가 윤희의 무사함을 확인하고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윤희는 상처 입은 태식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지며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고 태식은 그런 그녀의 손을 잡으며 이 정도 상처는 훈장에 불과하다며 호기롭게 웃어 보였지만 그의 눈등에는 적을 향한 잔혹한 분노가 여전히 서려 있었다. 한편 강명숙은 최후의 수단으로 윤희의 이복 동생인 서진우를 이용해 감성적인 호소를 가장한 납치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으나 윤희는 이미 진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기에 그들의 얄팍한 속임수에 넘어갈 리 만무했다. 윤희는 오히려
진우를 역이용하여 강명숙이 숨어있는 비밀 별장의 위치를 파악해냈고 태식에게 그 정보를 넘기며 이제 우리가 사냥을 나갈 차례라고 차갑게 선언했으며 태식은 조직의 정예 요원들을 소집하여 최후의 선멸전을 준비했다. 태식의 팔에 새겨진 문신들이 전등 불빛을 받아 번뜩일 때마다 부하들은 전의를 불태웠고 윤희는 블랙카드를 이용해 작전에 필요한 모든 물자와 장비를 최고급으로 조달하며 남편의 전쟁을 완벽하게 지원하는 최고의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그들은 이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여 적의 본진을 타격하기 위해 어둠을 가르며 출발했고 서울의 밤 공기는 곧 벌어질 거대한 폭풍을 예감하듯 숨이 막힐 정도로 무겁게 가라앉아 두 사람의 행로를 지켜보고 있었다. 강명숙의 비밀 별장은 경기도 외곽의 험준한 산세에 숨겨져 있었으나 태식의 추적을 피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태식은 소리 없이 경비병들을 제압하며 별장 내부로 침투하여 적들의 퇴로를 하나둘씩 차단해 나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윤희는 차량 안에서 노트북을 통해 별장의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켰으며 모든 조명을 차단하고 폐쇄회로 TV 화면을 조작하여 적들을 암흑 속에 가두어 버렸고 태식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채 어둠 속의 사신이 되어 강명숙의 신복들을 차례로 처단해 나갔다. 강명숙은 암흑 속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총소리에 질겁하며 자신의 금고에 든 현금과 보석을 챙기려 했으나 이미 윤희가 그 금고의 지문인식 시스템조차 먹통으로 만들어버렸기에 그녀는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다. 태식이 별장 거실의 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때 강명숙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태식은 아무런 말 없이 그녀의 앞에 서서 윤희에게 연결된 화상 전화를 내밀어 두 여자의 운명적인 조우를 주선했다. 모니터 너머의 윤희는 차가운 눈빛으로 강명숙을 내려다보며 그녀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하나하나 열거하기 시작했고 강명숙은 살려달라며 비굴하게 무릎을 꿇었지만 윤희의 마음은 이미 얼음처럼 단단하게 굳어있어 어떠한 자비도 허용하지 않았다. 윤희는 강명숙이 소유한 모든 재산이 국가에 환수되거나 피해자들에게 돌아갈 것임을 통보하며 그녀의 몰락을 공식적으로 선언했고 태식은 강명숙을 경찰에 넘기는 대신 그녀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성이 무너지는 과정을 생생하게 지켜보게 함으로써 진정한 복수를 완성했다. 별장을 빠져나오는 태식과 윤희의 머리 위로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가 내려앉았으나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승리의 열기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으며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이제 돌아갈 집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이로써 신성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한 축이 무너졌고 윤희와 태식은 단순한 계약 부부를 넘어 서로의 목숨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진정한 동반자로 거듭나며 새로운 전설의 시작을 세상에 알렸다. 폭풍 같은 습격이 지나간 강명숙의 비밀 별장은 차가운 새벽 안개 속에서 기괴한 정막에 휩싸여 있었으며 강태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팔에 튄 적들의 피를 무심하게 닦아냈다. 서윤희는 차 안에서 노트북을 덮고 천천히 내려 태식에게 다가갔는데 그의 어깨에 새겨진 호랑이 문신이 새벽빛을 받아 마치 살아있는 맹수처럼 꿈틀거리는 것을 보며 묘한 경외심과 함께 깊은 애틋함을 느꼈다. 태식은 윤희가 다가오자 살기등등했던 눈빛을 순식간에 거두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친 곳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폈고 윤희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머리를 기댄 채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은 파괴된 별장의 잔해를 뒤로하고 다시 서울로 향하는 차에 올랐으며 차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친밀함과 신뢰로 가득 차 있어 그들이 단순한 계약 관계를 넘어섰음을 암시했다. 윤희는 태식의 손등에 새겨진 작은 흉터들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리며 그가 살아온 거친 세월을 짐작해 보았고 태식은 그런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가슴 한 구석이 간지러운 듯 미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태식은 운전대를 잡은 채 평소답지 않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는데 그는 원래 촉망받는 격투기 선수였으나
동생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는 가슴 아픈 사연을 덤덤하게 털어놓았다. 윤희는 그가 왜 그토록 잔인한 문신들로 온몸을 뒤덮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그토록 강한 힘에 집착하면서도 약자들에게는 너그러웠는지를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녀의 눈동자에는 태식을 향한 깊은 연민과 존경의 빛이 서렸다. 태식은 문신이 자신에게는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갑옷과도 같았다고 고백하며, 이제는 이 갑옷을 벗고 윤희와 함께 평범한 삶을 꿈꾸고 싶다는 속마음을 조심스럽게 내비쳤다. 윤희는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뭉클해져 태식의 손을 꼭 잡았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하며 차가운 도시의 새벽을 뚫고 희망이라는 이름의 종착역을 향해 묵묵히 나아갔다. 그들의 대화는 끊이지 않았고, 서울 도심에 진입할 무렵 태식은 윤희에게 자신의 본명을 불러달라고 부탁하며 조직의 수장이 아닌 한 남자로서 그녀의 곁에 남고 싶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고히 했다. 본가로 돌아온 두 사람은 짧은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전열을 가다듬었는데, 강명숙의 몰락은 시작일 뿐 신성그룹 내부에는 여전히 그녀의 잔당들과 기회주의적인 이사들이 호시탐탐 윤희의 자리를 노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윤희는 태식의 부하들을 위해 최고급 요리사를 초빙하여 만찬을 대접하며 그들의 노고를 치하했고, 조직원들은 이제 윤희를 단순한 보스의 아내가 아닌 자신들이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진정한 주군으로 모시기 시작했다. 태식은 윤희가 조직원들의 마음을 얻는 과정을 지켜보며 그녀가 가진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자신의 거친 무력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깨닫고, 그녀의 지휘 아래 조직을 합법적인 보안업체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착수했다. 윤희는 블랙카드의 무제한 한도를 활용해 조직원들의 가족들을 위한 복지재단을 설립하고, 그들이 더 이상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었으며, 이는 태식에게 있어서도 평생의 수건을 푸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수없이 많은 의견 충돌을 겪기도 했지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보완하며 더욱 견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갔고, 저택의 정원에는 어느덧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나 그들의 밝은 미래를 축복하는 듯했다. 어느 날 오후, 태식은 윤희를 데리고 자신이 어린 시절 살았던 달동네의 작은 공원을 찾았는데, 그곳은 문신투성이인 그가 유일하게 마음 편히 쉴 수 있었던 추억의 장소이자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자주 찾는 곳이었다. 태식은 낡은 벤치에 앉아 윤희에게 자신이 지키고 싶었던 평범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했고, 윤희는 화려한 재벌가의 저택보다 이곳에서 느끼는 소박한 평온함이 훨씬 더 가치 있음을 깨달으며 태식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대었다. 태식은 주머니에서 소박한 은반지 하나를 꺼내 윤희의 손가락에 끼워주며, 화려한 다이아몬드는 아니지만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진심이 담긴 약속이라고 말했고, 윤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운 선물이라며 태식을 꽉 껴안았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세상의 모든 위협과 음모로부터 자유로워진 듯한 착각에 빠졌으며, 태식의 팔을 휘감고 있는 용문신조차 그날만큼은 무서운 괴수가 아닌 사랑하는 여인을 지키는 든든한 수호신처럼 보였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도 잠시 윤희의 휴대전화로 신성그룹의 긴급 이사회 소식이 전해졌고, 두 사람은 다시금 현실의 전쟁터로 돌아가기 위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다. 이사회 당일, 윤희는 태식이 직접 골라준 단아하면서도 강단 있는 정장을 차마 입고 태식과 함께 회사 로비에 들어섰는데, 수많은 기자와 직원들의 시선이 그들에게 쏠리며 공기는 금세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태식은 문신을 가리기 위해 셔츠 단추를 끝까지 채우고 넥타이를 매어 완벽한 수행비서이자 남편의 모습으로 윤희의 뒤를 지켰으나, 그가 내뿜는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는 장래의 모든 소란을 단숨에 제압해버렸다. 윤희는 단상에 올라 강명숙 일파의 비리와 횡령 증거들을 담은 파일을 대형 스크린에 띄우며 반대파 이사들의 숨통을 조였고, 그녀의 논리, 정연한 반박과
압도적인 자료 앞에 기세등등했던 이사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태식은 회의실 뒤편에서 혹시 모를 돌발 상황에 대비해 날카로운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고, 윤희가 승기를 잡는 순간 그녀를 향해 보이지 않게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무언의 응원을 보냈다. 결국 이사회는 윤희의 압승으로 끝났고 그녀는 신성그룹의 새로운 회장으로 추대되었으며, 태식은 그런 그녀의 곁에서 가장 든든한 조력자로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켰다. 승리의 만찬을 뒤로하고 두 사람은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교외의 조용한 펜션을 찾았는데, 그곳에서 태식은 비로소 문신에 얽힌 마지막 비밀인 자신의 등에 새겨진 거대한 지도 문신을 윤희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태식의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자 신성그룹과 연결된 거대한 지하 경제의 흐름을 기록한 암호화된 지도였으며, 태식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을 도망치고 싸워왔음을 고백했다. 윤희는 태식의 등에 새겨진 복잡한 선들을 손으로 더듬으며 그가 짊어져온 삶의 무게에 가슴 아파했고, 이제는 자신이 그 지도를 현실의 법과 시스템으로 녹여내어 태식의 짐을 덜어주겠노라 약속했다. 태식은 윤희의 따뜻한 위로에 처음으로 아이처럼 펑펑 울음을 터뜨렸고, 윤희는 그런 그를 품에 안고 토닥이며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주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영혼은 더욱 깊게 교감했고,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은 마치 태식의 문신 사이사이에 박힌 보석처럼 반짝이며 그들의 눈물과 웃음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식은 윤희를 위해 직접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평범한 남편으로서의 일상을 만끽했고, 윤희는 그런 태식의 앞치마 두른 모습이 세상에서 가장 섹시하다며 장난스럽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이제 복수와 투쟁의 시간을 지나 건설과 치유의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었으며, 태식의 문신은 더 이상 공포의 상징이 아닌 그들이 함께 이겨낸 승리의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윤희는 블랙카드를 꺼내어 태식과 함께 가고 싶은 여행지 리스트를 작성하며 설레는 마음을 드러냈고, 태식은 그녀가 원하는 곳이라면 지구 끝까지라도 동행하겠다며 듬직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신성그룹의 재건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였고, 그들을 시기하는 또 다른 세력들이 어둠 속에서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손을 맞잡으며 결의를 다졌다. 태식과 윤희의 사랑은 폭풍우 속에서 더욱 단단해진 바위처럼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인해졌으며,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장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신성그룹의 회장 취임식 날 아침, 서윤희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흐트러짐 없는 모습을 응시하며 깊은 숨을 내뱉었고, 그녀의 곁에는 여전히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강태식이 듬직하게 서 있었다. 태식은 오늘만큼은 거친 가죽 재킷 대신 이탈리아 장인이 맞춤 제작한 최고급 검은색 수트를 차려입었으며, 셔츠깃 사이로 살짝 비치는 목덜미의 문신마저도 이제는 위협이 아닌 고귀한 훈장처럼 보였다. 윤희는 태식의 넥타이를 직접 메어주며 손끝으로 전해지는 그의 강인한 심장 박동에 다시금 용기를 얻었고, 태식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오늘 벌어질 모든 정치적 암투로부터 그녀를 완벽하게 보호하겠노라 맹세했다. 취임식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윤희는 블랙카드를 만지작거리며 그 안에 담긴 막대한 자금력을 어떻게 사회적 가치로 환원할지 태식과 진지하게 논의했고, 태식은 그녀의 선한 의지가 변질되지 않도록 자신이 어둠의 방패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다. 취임식장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직원이 도열하여 새로운 주인의 등장을 환영했으며, 윤희는 태식의 호의를 받으며 레드카펫 위를 당당하게 걸어들어가 명실상부한 신성그룹의 여왕으로 등극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편에서는 여전히 강명숙의 잔당들과 결탁한 해외 투기 자본 세력들이 신성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내기 위해 은밀한 공작을 벌이고 있었으며, 태식은 자신의 정보망을 통해 이들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었다. 태식은 취임식 중간에 잠시 자리를 비워 지하 주차장에서 매복 중이던 괴한들을 단숨에 제압했는데 그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이 땀방울과 섞여 번뜩일 때마다 적들은 공포에 질려 무기를 버리고 달아나기에 바빴다. 태식은 붙잡힌 끈앞풀을 통해 이번 공작의 배후에 국제적인 기업 사냥꾼인 골든 스네이크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는 윤희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대신 자신이 직접 어둠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윤희는 취임 연설에서 투명 경영과 노동자 복지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며 장래의 뜨거운 찬사를 이끌어냈고 그녀의 목소리는 스피커를 타고 전해져 신성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선포하는 장엄한 서사시가 되어 울려 퍼졌다. 태식은 피 묻은 손을 씻고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윤희의 곁을 지켰으나 그의 날카로운 안광은 연회장에 참석한 모든 외빈의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훑으며 잠재적 위협을 사전에 차단하는 철두철미함을 보였다. 연회가 무르익을 무렵 골든 스네이크의 한국 지사장인 제임스 곽이 윤희에게 다가와 거만하게 악수를 청하며 은근히 경영권 방어를 빌미로 협박 섞인 제안을 건넸으나 윤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의 무례를 받아넘겼다. 윤희는 제임스가 내민 계약서를 훑어보지도 않은 채 자신의 블랙카드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며 신성그룹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를 지녔음을 강조했고 제임스는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당황하며 안색이 붉어졌다. 태식은 제임스의 뒤로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며 낮게 읊조렸고 태식의 소나귀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악력에 제임스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들바들 떨며 그 자리에서 도망치듯 물러나고 말았다. 윤희는 태식의 거친 방식이 때로는 가장 효과적인 외교술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에게 고마운 미소를 지었고 두 사람은 이제 지상과 지하를 아우르는 완벽한 통치 파트너로서 서로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다시금 확인했다. 그날 밤 윤희는 회장실 소파에 앉아 태식의 무릎에 머리를 누인 채 오늘 하루의 피로를 씻어냈으며 태식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들도 함께라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다음 날부터 윤희는 본격적인 조직 개편에 착수하여 부패한 임원들을 과감히 퇴출하고 태식의 조직원 중 능력 있는 인재들을 보안 및 물류부서의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조직의 체질을 합법적이고 건강하게 바꾸기 시작했다. 태식은 조직원들에게 이제는 주먹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해야 한다며 엄격한 교육을 실시했고 문신 가득한 사내들이 정장을 입고 컴퓨터 앞에 앉아 진지하게 업무를 배우는 진풍경이 신성그룹 본사 곳곳에서 벌어지기 시작했다. 윤희는 블랙카드의 포인트를 활용해 전 직원을 위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고 이는 직원들의 애사심을 고취하는 동시에 외부 세력의 이간질을 원천 봉쇄하는 영리한 전략이 되어 큰 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태식은 골든 스네이크의 보복에 대비해 은밀히 전국의 지하 조직망을 통합하여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며 그는 이제 단순한 지역구 보스가 아닌 대한민국 지하 경제의 질서를 바로잡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두 사람의 노력 덕분에 신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세간에서는 이들을 강철의 부부라 부르며 그들의 드라마틱한 성공 신화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나 정작 본인들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윤희는 태식과 함께 평범한 시장 통닭집을 들러 맥주잔을 기울이며 소박한 행복을 만끽했는데 주변 상인들은 태식의 문신을 보고 처음엔 겁을 먹었으나 그의 예의 바른 태도와 윤희의 소탈함에 금세 마음을 열었다. 태식은 시장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며 대기업인 신성그룹이 이들을 도울 수 있는 상생 방안을 윤희에게 제안했고 윤희는 그 즉시 전통시장 활성화 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하여 블랙카드로 첫 기부금을 결제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이 소식은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신성그룹의 기업 이미지를 쇄신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윤희는
돈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몸소 실천하며 많은 이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태식은 시장을 나오며 윤희의 손을 꼭 잡고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바로 이곳에 있었다며 감회에 젖었고, 윤희는 그의 따뜻한 마음씨에 다시 한번 반하며 그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기적임을 새삼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산책길을 가로막는 검은 그림자가 다시금 드리워졌고, 제임스 곽이 보낸 전문 저격수의 조준경이 태식의 가슴을 향해 고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알지 못했다. 찰나의 순간 태식은 본능적인 육감으로 위협을 감지하고 윤희를 밀쳐내며 바닥을 굴렀고, 그와 동시에 차가운 총성이 고요한 시장 골목을 갈라놓으며 벽면에 깊은 구멍을 냈으며 주변은 순식간에 비명소리로 가득한 아수라장이 되었다. 태식은 상처 하나 없이 신속하게 몸을 일으켜 저격수가 있는 건물 옥상을 향해 전력 질주했고, 윤희는 당황하지 않고 즉시 보안팀에 연락하여 시장 주변을 봉쇄하고 시민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는 냉철한 지휘관의 면모를 보였다. 태식은 건물 옥상에서 저격수와 치열한 육탄전을 벌였는데 그의 문신 가득한 근육들이 폭발적인 힘을 뿜어내며 암살자를 제압했고, 그는 배우를 캐묻기 위해 적의 팔다리를 꺾어 무력화시킨 뒤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윤희는 태식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하며 현장을 지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태식이 제압한 암살자를 질질 끌고 나타나자 그녀는 달려가 그를 꽉 껴안으며 안도의 눈물을 흘렸으며, 태식은 그녀를 다독이며 이제 전쟁은 끝났다고 나직하게 속삭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골든 스네이크의 한국 내 불법 활동이 전모를 드러냈고,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시작되면서 제임스 곽을 포함한 관련자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되어 신성그룹을 위협하던 마지막 그림자마저 완전히 거치게 되었다. 폭풍우가 지나간 뒤의 하늘은 유난히 맑았으며 태식과 윤희는 신성그룹 본사 옥상 정원에서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고단했던 여정을 회상했고, 태식의 등에 새겨진 지도, 문신은 이제 새로운 희망의 이정표가 되어 그들의 앞날을 밝히고 있었다. 윤희는 태식에게 이제는 정말 문신을 지우고 평범한 남편으로 돌아가고 싶냐고 물었으나, 태식은 이 문신들이 당신을 만날 수 있게 해준 인연의 끈이자 당신을 지켜낸 긍지의 기록이라며 평생 간직하겠다고 답하여 윤희를 감동시켰다.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내일을 설계했으며, 블랙카드의 권력도 문신의 무력도 아닌 오직 서로에 대한 진실한 사랑만이 자신들을 구원했음을 가슴 깊이 새기며 찬란한 미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신성그룹은 이제 국민에게 사랑받는 초인류 기업으로 거듭났고, 태식과 윤희의 결합은 단순한 결혼을 넘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희망의 등불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도 숨지도 않았으며 당당하게 세상의 중심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고, 그들의 뒷모습은 지는 노을빛에 물들어 아름다운 실루엣을 남기며 한 편히 영화 같은 마무리를 예고했다. 신성그룹을 둘러싼 거대한 폭풍이 잦아드는 듯 했으나 어둠의 잔당들은 마지막 발악을 위해 가장 비열한 수를 준비하고 있었고, 강태식은 본능적으로 감지되는 불길한 예감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저택의 복도를 서성이고 있었다. 서윤희는 회장실 데스크에 앉아 블랙카드의 보안 로그를 분석하던 중 해외 유령 계좌를 통해 거액의 자금이 국내 사설 무장단체로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는 즉시 태식을 호출하여 상황의 심각성을 알렸다. 태식은 윤희의 보고를 받자마자 조직의 정예요원들을 소집하여 비상경계 태세를 발령했으며, 그의 목덜미를 타고 흐르는 식은땀은 이번 적들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잔혹한 전문가들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강명숙의 숨겨진 혈육이자 국제용병 출신인 강석호가 복수를 위해 입국했다는 첩보가 입수되자 태식은 윤희를 지하 요새로 대피시키려 했으나, 윤희는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고 자신의 지략으로 끝장을 보겠다며 단호하게 거절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빛에서 죽음을 불사한 결연한 의지를 읽었으며 태식은 윤희의 손등에 가볍게 입을 맞춘 뒤 자신의 주먹에 가죽 너클을 끼우며 피할 수 없는 정면 승부를 위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저택의 외곽 경비망이 순식간에 무너지며 시작된 습격은 소리 없는 암살자들의 정밀한 타격으로 이어졌고 태식은 거실 한복판에서 들이닥친 괴한 3명의 목을 단숨에 낚아채 벽에 맺히며 짐승 같은 포효를 내질렀다. 윤희는 상황실의 모니터를 통해 적들의 진입 경로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태식에게 무전으로 지시를 내렸으며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는 전장의 사령관처럼 냉철하여 태식의 투지를 더욱 날카롭게 벼려주었다. 강석호는 태식의 압도적인 무력에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며 태식의 체력을 갉아먹는 치밀함을 보였으며 태식의 몸에 새겨진 문신들은 적들의 칼날에 베어 붉은 피로 물들어갔지만 그의 움직임은 오히려 더욱 빨라지고 정교해졌다. 윤희는 블랙하드의 초고속 네트워크를 이용해 적들이 사용하는 위성통신을 마비시켰고 이로 인해 지휘체계가 무너진 용병들은 암흑 속에서 서로를 공격하는 혼란에 빠졌으며 태식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적의 심장부로 파고들었다. 태식과 강석호가 저택 중앙홀에서 마주쳤을 때 공기는 폭발 직전의 압력처럼 팽팽하게 얼어붙었으며 두 남자의 살기는 주변의 가구들을 진동시킬 만큼 강력하여 지켜보는 이들의 숨을 텄게 만들었다. 강석호는 군용 대검을 휘두르며 태식의 급소를 집요하게 노렸고 태식은 맨손으로 칼날을 받아내며 뼈가 깎이는 고통 속에서도 반격의 기회를 노리는 초인적인 인내심을 발휘하여 전장을 압도해 나갔다. 윤희는 상황실의 원격 보안 장치를 가동하여 강석호가 서 있는 바닥에 강력한 고압 전류를 흘려보냈고 순간적으로 중심을 잃은 강석호의 틈을 타 태식은 회심의 일격을 가해 그의 가슴팍을 함몰시켰다. 강석호는 피를 토하며 쓰러졌으나 마지막 힘을 짜내어 숨겨두었던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으려 했고 태식은 주저없이 몸을 날려 강석호의 손목을 꺾어버린 뒤 수류탄을 창밖으로 던져 폭발의 피해를 최소화했다. 거대한 폭음과 함께 저택의 유리창들이 일제히 깨져나갔고 태식은 먼지 구덩이 속에서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일으켜 윤희가 있는 상황실 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으며 윤희는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나와 피투성이가 된 태식을 붙잡고 오열했다. 태식은 윤희의 눈물을 닦아주며 약속 지켰다. 당신은 내가 지킨다고 나직하게 읊조린 뒤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며 윤희는 그의 문신 위로 떨어지는 자신의 눈물을 보며 이 잔혹한 전쟁의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결단을 내렸다. 윤희는 태식을 긴급히 의료진에게 맡긴 뒤 홀로 강명숙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아가 그녀의 면전에서 강석호의 최후를 알리는 사진들을 던져주며 그녀의 영혼을 완전히 파괴하는 냉혹한 복수를 완성했다. 강명숙은 미친 듯이 울부짖으며 저주를 퍼부었으나 윤희는 블랙카드를 꺼내 보이며 당신이 가진 모든 연줄과 자금은 이제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쓰레기가 되었다고 선고하며 차갑게 돌아섰다. 병실로 돌아온 윤희는 며칠째 깨어나지 못하는 태식의 곁을 지키며 그의 손을 꼭 잡고 밤새 기도를 올렸으며 그의 팔에 새겨진 문신들이 희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그가 사경을 헤매며 치열하게 싸우고 있음을 느꼈다. 기적적으로 태식이 눈을 떴을 때 창밖에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고 태식은 자신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윤희를 보며 비로소 지옥 같은 전쟁이 끝났음을 직감하며 평화로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음을 선언하며 신성그룹의 재건과 사회공헌을 위한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발표했고 세간의 이목은 그들이 보여준 진정한 사랑과 용기에 집중되며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반전의 서사가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었다. 태식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으며 그는 퇴원하는 날 자신의 등에 새겨진 지도 문신 중 마지막 퍼즐이었던 신성그룹에 숨겨진 재단 부지를 윤희에게 기부하여 그곳에 거대한 아동복지센터를 건립하기로 결정했다. 윤희는 태식의 결단에 감동하여 센터의 이름을 태식의 본명을 딴
태식 희망센터로 명명했으며 블랙카드의 무한한 혜택을 이곳에 집중시켜 세상에 소외된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 두 사람은 이제 회장과 보스의 신분을 내려놓고 평범한 부부로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해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작은 집을 짓기로 했으며 태식은 더 이상 주먹을 쓰지 않겠다고 맹세하며 자신의 손에 박힌 굳은 살을 보듬어주는 윤희의 따뜻한 손길에 감사했다. 하지만 그들의 퇴장은 도망이 아닌 당당한 이양이었고 신성그룹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되어 윤희가 꿈꾸던 투명한 기업으로 거듭났으며 태식의 부하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건실한 사회인으로 뿌리를 내렸다. 노을이 지는 해변에서 태식과 윤희는 나란히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지난날의 고통과 환희를 추억했고 태식의 문신은 이제 지는 해의 붉은 빛에 물들어 과거의 상처가 아닌 찬란한 미래의 이정표처럼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결혼 기념일을 맞아 태식은 윤희에게 처음 만났던 그 편의점에서 샀던 것과 똑같은 컵라면을 끓여주며 소박한 파티를 열었고 윤희는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다며 눈물을 흘리며 라면을 먹는 모습으로 태식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어준 매개체가 화려한 블랙카드도 위협적인 문신도 아닌 가장 배고프고 힘들 때 건넸던 따뜻한 관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서로의 존재가 서로에게 구원이었음을 고백했다. 태식은 윤희의 뱃속에 생긴 새로운 생명의 고동을 느끼며 자신의 문신 가득한 손을 그녀의 배 위에 조심스럽게 올렸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아버지가 되어 태어날 아이에게 평화로운 세상을 물려주겠노라 다짐했다. 윤희는 태식의 품에 안겨 멀리 보이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이제는 저 불빛들이 자신들을 위협하는 감시의 눈초리가 아닌 자신들의 행복을 축복하는 별빛처럼 느껴진다고 속삭였다. 두 사람의 실루엣은 달빛 아래 하나로 겹쳐지며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도 처절했던 드라마의 대미를 장식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희망의 메시지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서윤희와 강태식의 거실 창가에는 눈부시게 푸른 아침 햇살이 가득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으며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갓 구운 빵 냄새와 향긋한 커피 향이 어우러진 평화로운 공기를 만끽하고 있었다. 태식은 이제 거친 현장을 누비던 야수의 본능을 잠시 내려놓은 채 서툰 솜씨로 윤희를 위해 과일을 깎고 있었으며 그의 팔뚝을 타고 흐르는 복잡한 문신들은 이제 위협의 상징이 아니라 한 여자를 지켜온 숭고한 역사의 기록처럼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윤희는 태식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창밖의 정원에 핀 꽃들을 응시하며 지난 수년간 자신들이 헤쳐온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차가운 음모의 시간들을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하게 떠올렸다. 그녀의 손가락 사이에는 여전히 전설적인 블랙카드가 들려 있었으나 이제 그것은 권력을 휘두르는 무기가 아니라 세상의 소외된 곳에 온기를 전하는 나눔의 열쇠로 거듭나 그녀의 손끝에서 자애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태식은 과일 접시를 내려놓고 윤희의 배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으며 곧 태어날 아이에게 들려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화가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임을 나직하게 읊조려 윤희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다. 신성그룹은 이제 전문 경영인 체제 하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완전히 탈바꿈하였으며 윤희가 설립한 태식 희망센터는 수천 명의 아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희망의 요람으로 우뚝 서게 되었다. 태식의 과거 부하들은 이제 검은 정장 대신 단정한 작업복을 입고 그룹의 보안 및 물류 시스템을 책임지는 건실한 사회 구성원으로 뿌리를 내렸으며 그들은 보스였던 태식의 생일마다 작은 선물을 들고 찾아와 진심 어린 존경의 인사를 건네며 의리를 지켰다. 강명숙과 그 일파들은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그들이 탐욕스럽게 모았던 부정축제 자금들은 윤희의 블랙카드를 통해 전액 사회로 환수되어 병원과 학교를 짓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어 세상에 환원되었다. 태식은 가끔 자신의 등에 새겨진 지도 문신을 보며 그 안에 담긴 어두운 비밀들이 이제는
찬란한 빛의 기록으로 변했음을 실감하였고, 그는 더 이상 칼을 들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윤희와 함께 늙어갈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느끼며 매일 아침을 맞이했다. 두 사람은 이제 부와 명예가 아닌 서로의 눈동자에 비친 진실한 사랑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임을 온몸으로 증명하며 세상의 편견에 당당히 맞서 승리한 연인으로 기억되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정원에는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작은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고, 태식은 문신 가득한 두 팔로 아이를 번쩍 들어올리며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아버지의 미소를 지어 보여 지나가던 이웃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적셨다. 윤희는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자신이 만약 그 비오는 밤 편의점에서 컵라면 한 봉지를 사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태식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느꼈을 고독한 삶을 상상하며 몸서리쳤다. 블랙카드의 알람 소리는 이제 거대한 비자금의 이동이 아닌 기부금이 전달되었다는 따뜻한 소식으로 태식의 휴대전화를 울렸고, 태식은 그때마다 윤희를 끌어안으며 당신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자 축복이라고 속삭이며 변치 않는 사랑을 맹세했다. 그들의 집 대문에는 강태식과 서윤희의 집이라는 소박한 문패가 걸려 있었으며, 그곳은 더 이상 요새가 아닌 이웃들이 언제든 들러 차 한 잔을 나눌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공간이 되어 마을의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도시의 전설이 되어 고통받는 많은 이들에게 어둠 뒤에는 반드시 빛이 온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으며, 그들의 뒷모습은 지는 노을빛 아래서 하나의 완벽한 그림처럼 겹쳐져 영원한 행복의 완성을 선포했다. 에필로그에서는 수십 년 뒤 노년이 된 두 사람이 여전히 손을 꼭 잡고 자신들이 처음 만났던 그 낡은 편의점 자리를 찾는 장면이 그려졌으며, 그곳에 세워진 기념비적인 복지 도서관을 보며 회상에 젖는 모습으로 긴 여정의 대단원을 장식했다. 태식의 문신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희미해졌지만 윤희를 향한 그의 눈빛만큼은 청년 시절의 그 날카롭고도 뜨거운 기운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보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들었다. 윤희는 자신의 지갑 속에 낡아버린 블랙카드를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으나 그녀에게 진정 소중한 자산은 그 카드의 한도가 아닌 곁에서 평생을 지켜준 남편 태식의 거친 손마디와 그와 함께 일궈온 따뜻한 세상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미소 지었고, 그 미소 속에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온 전우애와 평생을 함께한 연인의 깊은 신뢰가 오롯이 담겨 있어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도 필요치 않은 완벽한 결말을 암시했다. 바람에 흩날리는 백발의 연인은 서로의 어깨에 기댄 채 서서히 멀어져 갔고, 그들이 남긴 발자국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으며 고결하고도 강렬했던 사랑의 대서사시는 영원히 닫히지 않을 감동의 페이지로 남게 되었다.